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썰사남 채널의 사연을 즐겨 듣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늦가기 유학생으로 와 있는데요. 서른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제가 왜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프랑스로 오게 되었는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꿈을 꾸기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장래 희망이나 꿈이 무엇인지를 학교에 적어낼 쯤엔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차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치킨집을 차린다고 하셨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파는 건데 당연히 저희 집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치킨집을 하시면 저도 치킨을 잔뜩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신 뒤로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고, 아버지가 말로만 그만둔다 하시고 실행은 하지 않으셔서 아버지의 치킨집 창업의 꿈이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때, 거실에서 어머니의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거실을 슬쩍 보았어요. 퇴근하자마자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은 채 어머니 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죄인의 모습이었고, 어머니는 화가 나는지 발을 동동거리며 연신 손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회사를 드디어 그만뒀고 이제 우리 집은 치킨집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제 확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치킨집 창업에 동참하셨어요. 철없는 어린아이의 생각으로는 어머니가 치킨집이 잘 안 되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도와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도와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고 있으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치킨집을 열 때 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셨고, 나중에는 이자를 갚는 것마저도 허덕이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일을 하는데도 대체 왜 집안 사정이 나빠지는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두 분은 한 번도 제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솔직히 눈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사주시던 간식을 머뭇거리신다든지, 집으로 날라온 공과금 고지서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신다든지, 이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모이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이런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에서 돈 이야기를 하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어머니는 고지서 뭉텅이를 들고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다 당신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이야. 알고 있기는 해? 그 앞에 앉은 아버지는 사직서를 쓰고 집으로 온 그날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만의 빚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제게 큰아버지 되시는 분의 빚이었죠. 친가는 장남만 아는 집안이었는데, 장남이 잘 되어야 이 집안이 잘 된다라는 믿음으로 지금껏 명맥을 이어왔던지라 아버지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오로지 장남에게만 모든 것을 남겨주고 싶어 했던 조부모님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네가 있는 것은 형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다. 형이 잘 되도록 무슨 짓이라도 해라. 이처럼 아버지는 철저히 형의 도구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학도 형보다 못한 대학을 가야 했어요. 형만한 아우 없다면서 형 기죽이지 못하게 대학의 문턱도 낮춰버린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라면 발끈해서 화라도 낼 법한데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정해준 대학에 갔고 집에서 정해준 회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수동적인 태도도 어머니를 만나며 조금씩 개선되었어요. 두 분이 결혼을 할 때 친가의 반대가 엄청 심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에게 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 없이 자라서 엄청난 생활력을 가진 분이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집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당신은 형의 부속품이 아니다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처음 들은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죠. 조부모님과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어머니가 굉장히 안 입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조부모님에게서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을 한 후에도 조부모님이 아버지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는 않는지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서는 잊고 사신 듯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경계를 그만둬서는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형 때문이었어요. 형이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를 메꾸려면 아버지의 퇴직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운 아버지는 자신의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조부모님과 큰아버지는 물러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다는 둥. 이번 일만 도와주면 네가 우리 집안 장남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죠. 아버지는 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속품처럼 자라왔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나쁜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았고 가족들을 살려낸 영웅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또 이 문제만 해결되면 퇴직금은 금방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조부모님이 한 말은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실망을 안겨주면서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집안의 장남은 여전히 큰아버지였고 아버지는 또다시 어린 시절의 천덕꾸러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젠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더 무시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의 사업이 안정을 찾으면 금방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모두의 예상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돈을 달라는 아버지를 향해 욕지거리를 내뱉었고 지금까지 도움을 준 건 생각도 못한 채 도움이 안 되면 산 같은 데 들어가서 머리 깎고 처박혀 있으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 큰아버지와 조부모님은 아버지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버지와 맞은편에 앉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어머니. 어머니는 아버지를 품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은 아버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환경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버지도 정신 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던 그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그 순간 손에 잡고 있던 뜨거운 기름을 쏟아 팔과 다리에 끔찍한 화상을 입으셨어요. 급히 수술에 들어갔지만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어머니의 피부 조직을 완전히 되살릴 수는 없었고, 화상을 입으면서 신경까지 다쳐 어머니는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가는 저희를 버렸고 외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걸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당시에 저는 스스로를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라는 어머니의 말도 무시하고 일을 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뱉었던 말 때문에 저는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내가 결국 이 꼴이 되었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바로 너 때문이야. 저는 어머니의 자랑이었고 어머니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가 원하시던 아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리라 다짐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제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윗학년의 한 선배가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죠. 대체 절 왜 이렇게 괴롭히냐 물었을 때 선배가 딱 한 번 대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선배가 저를 괴롭힌 이유는 누군가의 부탁 때문이었는데, 그 누군가는 제가 한창 학교도 안 다니고 방황할 때 몇 개월 정도 친하게 지냈던 동네 양아치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말도 없이 자신들과 연락을 끊고 모범생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안 잊고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라도 끊지 않으면 끊어낼 자신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을 쓴 것인데,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그 형님한테 부탁한 것 같아? 아, 이 새끼 이거 완전 순진하네. 그냥 네가 괴로워하는 게 보고 싶었던 거야. 니는 우리랑 다르다는 것처럼 고상한 척하고 있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제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는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장 암울했습니다. 선배의 괴롭힘과 더불어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학교에 나와보니 모든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묘한 분위기에 주변 아무에게나 이유를 묻고 싶었으나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입학하자마자 시작된 괴롭힘에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들었거든요. 네, 저는 왕따였습니다. 그것도 전교 왕따요. 저를 처음으로 괴롭힌 사람은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쉽게 말해 일진이었는데 동급생들 중에 가장 서열이 높았어요. 선배가 한마디만 하면 다른 학생들은 벌벌 떨었고, 선배의 옆에는 알랑방구를 끼는 동급생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선배였다 보니 선배를 따르는 1, 2학년들도 많았어요.
솔직히 이런 일진놀이는 중학교 때 끝나기 마련이고 고등학생이 되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3들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 2학년들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씁니다. 하지만 그건 평범한 학교의 이야기였고, 제가 다니던 학교는 물이 좋지 않은 학교였기 때문에 아직도 중학교 때 버릇을 못 버린 녀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1학년들 중에는 저를 괴롭히던 선배를 동경하는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2학년 형이 조폭에게 스카우트를 받았다는 둥, 삼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소문들도 많이 돌았어요. 선배의 괴롭힘은 집요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을 괴롭히다가 지루해지면 다른 사람으로 건너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힌 걸 보면 아무리 괴롭혀도 제가 꺾이지 않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6살의 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제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했고 대학을 나와야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주먹다짐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제게 시비를 걸고 후배들을 시켜서 싸움을 하게 만들어도 저는 단 한 번도 주먹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선배가 졸업을 하고 나면 괴롭힘이 좀 더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바람일 뿐이었어요. 선배의 명령으로 저를 괴롭히던 동급생들은 저를 계속해서 괴롭게 했는데 이것도 선배가 졸업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녀석들은 선배가 시키지 않아도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미 저를 괴롭히는데 재미를 보았고 재밌는 장난감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키가 비정상적으로 한 번에 쑥 컸습니다. 매일 성장통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였죠. 방학이 끝나고 저를 본 같은 반 친구들은 제 키를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원래도 작은 키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더 커서 184cm가 되었죠. 남자들은 티는 안 내지만 키를 은근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키가 큰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다 보니 키가 크면 일단 쉽게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선배와의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력고사가 있기 일주일 전,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건장한 남자 4명 정도가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공사가 중단된 폐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성인이 되어서 그런지 고등학생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좀 더 위험한 분위기를 풍겼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데 선배의 모습을 보니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폭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게 진짜였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배에게 왜 저를 이리로 데려왔냐고 물었습니다. 아, 그냥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을 달라든지 다른 무언가를 바란다면 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유가 없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집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당장 일주일 뒤가 시험인데 여기서 선배에게 두드려 맞기라도 한다면 시험에 지장이 있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빌듯이 말했어요. 처음으로 선배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순간이었죠. 제 모습을 본 선배는 영화 속 악당처럼 한참 동안 웃고는 갑자기 정색한 채 제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진작에 이랬으면 좋았잖아. 너 대학 간다며?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좋은 대학 갈 것 같다고 꼰대들 기대가 장난이 아니라던데.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더니 이제 좀 간절해지니까 머리를 바닥에 박으면서까지 비네. 야, 이 새끼 진짜 한심해 죽겠다. 너 이러면 머리에 든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응? 자존심이 상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끌려온 탓에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선배와 함께 있는 사람은 선배 포함 여섯이었습니다. 다들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저보다 키가 큰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요. 선배는 저희 어머니를 걸고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야, 너 만약에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되냐? 다리 병신인 니네 엄마한테 재수하는 거 책임져 달라고 할 거야? 아우 진짜 애비도 없으면 너가 니네 엄마 먹여 살려야지. 당장이라도 저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주일 뒤에는 시험만 생각했습니다. 시험만 잘 봐서 대학을 가고 어머니와 함께 이 거지 같은 곳을 벗어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배는 이런 제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는지 제 가방에 있는 것들을 모두 빼앗아 불에 태워버렸고 책을 지키려는 제게 무차별적으로 발길질을 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내가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순간 발길질이 멈췄고 선배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아무리 쥐어 터지게 패도 일러 바칠 부모도 없으니까 편하지. 애비도 없고 애미는 있어도 넌 말 못할 거잖아. 안 그래? 그 후 선배는 슬슬 배가 고프다며 일행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의 모멸감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찢어지고 타버린 책의 일부를 모아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귀가가 늦어서 그런지 매일 깨어있던 어머니는 잠이 드신 상태였어요. 차라리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긁히고 베인 상처가 미친 듯이 따가웠지만 꼭 참고 몸을 씻었고 어머니가 깨시지 않도록 조용히 서랍을 열어 약을 찾았습니다. 선배는 일부러 얼굴을 피해서 때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요점 정리 노트, 제 수험 생활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 절망스러웠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후 불행 중 다행히도 시험은 잘 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저조했지만 턱걸이로라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제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비싸더라고요. 제가 주저하자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대학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빚을 내서라도 제 등록금을 내실 거라는 것을요. 결국 저는 제가 갖고 싶었던 학교보다
두 단계 낮은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한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대학에 입학한 뒤 동아리를 하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술 동아리였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한때는 부모님에게 졸라서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적도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엔 미술을 해선 밥도 벌어먹지 못한다며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학을 와서 미술 동아리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차피 미술의 꿈은 접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원이 될 테니 취미로만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아주 운이 좋게도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입사를 하자마자 바로 퇴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회사에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선배가 있었거든요. 제 소개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선배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온몸이 경직되고 온몸에 털이 쭉 뺐었어요. 학력고사 일주일 전에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 무기력함이 온몸을 감싸면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주친 선배의 눈에는 즐거움과 짜릿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제가 입사한 회사는 학력도 보는 것이었고 자격증 같은 것도 까다롭게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 선배는 대학도 그저 그런 곳을 나왔고 그렇다 할 경력이나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조폭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회사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어요? 알고 보니 회사의 임원 중 한 명이 선배와 가족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낙하산으로 꽂아줬는데 부장님이 그 임원에게 줄을 선 상태라 아무 말도 없이 부서에 들어오게 한 것이었죠. 낙하산이다 보니 당연히 일은 못했고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다른 부서의 여직원에게 가서 추근덕대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도 하루 이틀이죠. 매일 재미로 사람을 괴롭히던 인간이 회사 생활이라니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결국 선배는 제게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이후로는 지옥이었어요. 선배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무덤덤했던 저는 학력고사 일주일 전을 기점으로 선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저를 찾아와서 불러내는데 매일매일이 힘겨웠어요. 또 제가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자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노는 친구들과 엮여 있었고 그 친구들한테 밉보여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요즘에야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회생활,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선배는 비록 낙하산이었지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선수였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재능이 있었고 결국 저는 사회성 떨어지고 친구 하나 없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부장님이 줄을 서고 있던 임원이 승진을 한다는 소문이 사내에 퍼지자 부장님의 어깨가 올라갔고 부장님의 위세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선배의 어깨도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능력 없는 선배가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도 그 말에 반박하는 게 쉽지 않아졌고 선배와 부장님의 뜻대로 팀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선배는 기세등등했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어요. 회식을 마친 뒤 새로 들어온 막내 여직원을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여직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여직원의 집이 저희 집 바로 아래층이었어요. 선배는 당연히 이 사실을 몰랐고 같은 건물로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게 보이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저는 여직원이 들어간 뒤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을 데려다 주는데 굳이 집 앞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알고 보니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선배가 억지로 후배 앞까지 밀고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알 턱이 없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조심스레 계단을 타고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선배와 여직원이 실랑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할 겨를도 없이 저는 바로 달려가서 선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힘을 쓴 적이 없는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와서 그런지 선배는 한 번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키도 제가 훨씬 컸고요. 생각해보니 선배는 단 한 번도 1대1로 제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배를 막는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직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쌍욕을 하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야, 너 쟤랑 무슨 관계야? 어? 왜 너가 여기서 나와? 그때 경찰이 빠르게 현장으로 왔고 경찰의 중재로 선배는 겨우 진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선배와 후배 직원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후배 직원에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그 직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면 좋았겠지만 후배는 많이 놀라서 그런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결국 저는 후배가 잠수를 탄 동안 몇 차례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누명을 벗겨야 했습니다. 당연히 일상에 문제가 생겼고 불안함에 잠을 못 자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후 여직원은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고 다행히 그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누명은 벗었지만 그동안 겪었던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 극심했다 보니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제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선배는 제게로 와서 잔뜩 비아냥댔습니다. 야, 이번에야말로 날아가는 거 볼 수 있나 싶었는데 운도 좋아. 제가 왜 나락에 가야 합니까? 잘못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야, 이 나라에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건 죄야. 너는 이 중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지금도 봐. 나는 회사에서 일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쩔쩔매고 너는 매일 야근하면서 개처럼 일해도 인정해주는 사람 한 명 없잖아. 안 그래?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나를 원망하지 말고 너를 이렇게 낳은 네 부모를 원망해. 알겠어?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아무 말 못하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물러서게 되면 저는 평생 선배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를 회사에서 만난 뒤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들을 정도로 부족한 분들도 아닙니다. 뭐? 야, 너 미쳤냐? 어? 이후로는 저도 정신없이 그동안 느꼈던 불만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몰려왔고 선배는 화를 이기지 못해 주먹을 들고 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라고 애써 본성을 참는 게 보였는데 재벌은 나 못 주잖아요. 사람들이 선배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는 그대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은 건 제가 선배에게 공격을 당하면 아무리 빼겠는 선배라 해도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공평했습니다. 분명히 맞은 건 저인데 제가 더 큰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선배에게는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났고 저는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선배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감봉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투명인간처럼 회사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말을 섞으면 무서운 저주에라도 걸리는 건지 모두가 하나같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선배의 악의적인 사내 정치 때문에 전 회사에서 마음 나눌 동료도 없었어요.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이게 뭐야? 솔직히 안타까웠던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 정도면 본인이 알아서 눈치껏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피해를 보고 힘들어해야 하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술을 진탕 마셨어요. 그렇게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갔고 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힘든 일이 좀 있어서 한잔 했어요. 어머니를 많이 걱정시킨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하려고 샤워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걱정시켜서 미안해. 그냥 요즘 회사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왜 회사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게 되잖아. 우리 회사에도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 그런데 진짜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별일 아닌 거 맞아? 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내뱉으시더니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셨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휴, 네가 지금 회사에 들어간 지 반년이 지났는데 입사한 날부터 단 한 번도 얼굴이 좋은 적이 없어. 처음에는 회사에 적응하는 게 힘든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응? 어머니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차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회사에서도 괴롭히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 말 못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무 원했던 회사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성준아, 엄마는 그 회사 다니지 않는 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네 편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내려놓아도 돼. 괜찮아.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실망을 시킬까봐 그동안 아무 말 못하고 끙끙 앓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 앞에서 울었고 방으로 돌아가 사직서를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 품에 사직서를 안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한 모습으로 출근을 했어요. 몇 달째 초췌하게 하고 다녔던 제가 멀끔히 차려입고 꾸민 상태로 오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는 제 자리로도 가지 않고 바로 부장실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제가 다가오는 걸 보고는 기분 나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 얼굴도 보지 않고 서류만 보는데 저를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평소라면 상처받았겠지만 사직서를 낼 마당에 상처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부장님, 저 일 그만두려고 합니다. 마? 야 임마,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네가 하던 일은 어떻게 해? 너 이렇게 책임감 없는 놈이었어? 이게 회사를 지 놀이터로 하나?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죽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업무에서 배제당한 지 한참 됐고 제가 여기 있어봤자 도움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안 했습니다. 이딴 회사 더 이상 못 다니니까 사표 수리나 해주십시오.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눈꼽만큼도 없어서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부장님이 서류 뭉치를 저에게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는 게 들렸어요. 저는 부장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제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선배가 나타났고 선배는 저를 비겁한 놈이라며 조롱했어요. 저는 선배에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당신도 참 불쌍하네요. 뭐? 이 거지 같은 새끼가 누구 보고 불쌍하대? 본인이 얼마나 못났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만족감을 얻겠어요. 당신 인생도 참 불쌍해요. 선배는 제 뒤에서 욕지거리를 해댔고 다른 사람들의 만류로 저를 따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드디어 트라우마를 이겨냈던 것이니 그럴 만도요. 그런데 너무 안도한 탓인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만 들고 있던 짐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베이터에는 같이 탄 사람들도 있었고요. 짐을 쏟자마자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던 남자 몇 명이 갑자기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을 감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인물을 봤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이었거든요. 회장님은 저를 보고는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세웠죠. 회장님은 제가 쏟은 물건을 흘끔 보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건가?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제 물건을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아닐세.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사람의 마지막 퇴근길인데 이 정도는 도와야지.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거라면 좋겠네.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받아본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장님이 제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고는 멈칫하셨어요. 그러고는 물으셨습니다. 아니, 이 사진 속의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가? 어,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릴 적에 함께 찍은 사진으로 가져다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김서자 환자 되시나?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회장님은 저에게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했고, 자신의 이후 일부 일정을 취소하기까지 하셨어요.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면 아버지와의 인연이 보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분이셨어요. 이런 거물 같은 사람과 엮일 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맞은편에 앉아 어떤 말을 하실지 기다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아, 그래.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지. 회장님은 아버지와의 인연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회장님은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오셨다고 해요. 회장님은 국민학생 때 크게 알아 몸이 또래보다 많이 왜소한 편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회장님이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가고 있으면 제 아버지가 회장님을 데리고 그 아이들에게로 달려가 응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셨거든요. 아버지는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회장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회장님의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 쏜살같이 달려와 할머니를 업고 병원에 모시고 갈 정도로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어렸을 적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운이 좋게도 미국에 있던 친척분에게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고 해요. 제 아버지에게는 꼭 미국에서도 연락하겠다고 이야기한 뒤 유학길에 올랐고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들려드렸어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그동안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요. 회장님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는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님은 참 헌신적인 분이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인정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정받고자 한 거지. 아휴, 참 딱한 사람.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유부단하고 바보 같아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사랑받지 못해 외로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회장님은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지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제가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을 더 이상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회장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 그날 바로 인사팀에게 조사를 시키셨어요. 그 과정에서 부장님과 선배 행동이 드러났고 부장님과 선배는
퇴직금도 없이 잘렸습니다. 게다가 부장님이 믿었던 그 임원도 회장님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께선 단호하게 그 임원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는 사내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언젠가 썩기 마련이지. 물이 다시 흐르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회장님은 일이 있은 후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고등학생 때부터 만났던 어머니는 회장님을 알아보고는 크게 반가워하셨고 두 분은 오랜만에 재회의 회포를 푸셨습니다. 회장님의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제게 혹시 꿈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참 생각을 해보니 제가 놓치고 있던 꿈이 있더라고요. 바로 미술이었죠. 저는 회장님께 미술에 대한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회장님은 대뜸 제 앞에 프랑스 파리 비행기 티켓을 내미셨습니다. 자신이 지원해 줄 테니 해외에 나가서 마음껏 유학하고 오라면서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회장님의 강력한 뜻에 따라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야.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지 않으면 나 또한 고인물과 다름없이 되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토이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 지원을 받아주게. 듣자 하니 미술에 소질도 있다면서. 저는 회장님에게 지가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장 한국에 돌아오기로 다짐을 하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행복한 예술가로서 살고 있어요. 저를 괴롭게 했던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야 인생에 빛이 드네요. 이제 곧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옵니다. 이번엔 회장님과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에게 찾아가는데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어서 가서 아버지를 뵙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